이 말이 떨어지자마자 경매장은 즉시 술렁이며 시선이 한 곳으로 쏠렸다. 소녀의 행동이 너무 돌발적이라 모두가 반응할 틈도 없었다. 소현은 미간을 찌푸렸을 뿐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아름다운 여인을 봤다고 해서 이성을 잃는 그런 인물이 아니었다. 이 화려는 별표 진호, 친호, 별표에게 줄 선물로 산 것이고 동시에 여러 이목도 얻을 수 있는 물건이었다. 그런데 단지 몇 마디 무릎 꿇고 빌었다고 포기하라고? 그럴 수는 없었다. 게다가 소녀의 말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도 알 수 없었다. 혹시 그의 재력을 보고 자신이 대귀족가의 후계자라고 착각해 이런 방식으로 접근하려는 건지도 모른다. 공자님, 제발 너그럽게 봐주십시오. 부친만 살릴 수 있다면 저는 공자님의 모든 명을 따르겠습니다. 소현이 침묵하자 소녀의 눈가가 붉어지고 눈물이 뚝뚝 떨어졌다. 일어나시오. 죄송하지만 이 일은 응할 수 없소. 소현이 고개를 저었다. 아. 소녀의 눈동자에 깊은 실망이 비쳤다. 이 정도로 간절히 매달렸으니 소현이 바로 허락은 하지 않아도 적어도 망설일 거라 생각했다. 그러나 그의 답변은 너무나 단호했다. 그녀는 전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 맞아. 아직 내 얼굴을 보여주지 않았어. 소녀는 고개를 들었다. 슬픔이 어려있는 눈으로 소현을 바라보더니 천천히 손을 들어 얼굴을 가린 비단을 풀어내렸다. 사르르. 가면이 바닥에 떨어지자 소녀의 얼굴이 드러났다. 눈처럼 희고 매끄러운 피부, 정교하게 빚어낸 듯한 오목조목한 이목구비. 눈가에 맺힌 눈물마저 투명하게 반짝여 보는 이의 가슴을 조여왔다. 그야말로 숨을 삼키게 만드는 미모였다. 홀은 순식간에 조용해지고 모든 시선이 그녀에게 박혔다. 하! 말도 안 돼. 너무 아름답잖아. 완전 절세 미인이다. 이런 미인은 평생 한 번 볼까 말까지. 하! 저 자식이 부럽다. 저런 미인이 곁에만 있어준다면 난 기꺼이 평생 노비가 되어도 좋다. 소현조차 놀란 듯 눈을 크게 떴다. 그리고 속으로 시 한 구절이 절로 떠올랐다. 미인 권주렴아, 권주렴하, 누각 앞에 눈물 흘리네. 진호도 빠지지 않는 미인이었지만 눈앞의 소녀는 18, 19의 한창 나이. 그야말로 여대 18변, 여인이 가장 눈부신 시기였다. 게다가 조신하고 연약한 분위기까지 더해져 남자라면 누구든 본능적으로 보호해주고 싶어질 법한 모습이었다. 진호는 사랑스러운 소녀 같은 매력이 있지만 두 사람을 나란히 세워두면 대부분의 남자들은 본능적으로 눈앞의 소녀를 선택할 것이다. 사람들이 넋을 잃고 감탄하던 중 누군가 의아한 듯 말했다. 그런데 이 미인 어디서 본 것 같은데? 맞다. 생각났다. 소목함. 라군성, 단도, 명문가, 소가의 아가씨. 라군성 제일 미녀라고 불리는 그 소목함. 맞아. 게다가 외모만 뛰어난 게 아니라 단도 재능도 비범해서 천리바까지 명성이 퍼졌다잖아. 들었어. 라군성 성주의 공자인 별표 왕영, 광영, 별표이 직접 혼인을 청하러 갔다가 소목함에게 호되게 욕만 먹고 쫓겨났다는 소문. 그 일 때문에 아직도 사람들한테 놀림받는다더라. 단도 천재. 소현의 눈이 반짝였다. 그녀가 이런 신분일 줄은 상상도 못했다. 어쩐지 그렇게 많은 중품 영석을 꺼낼 수 있었던 거구나. 말 그대로 부친의 목숨줄을 붙잡기 위한 절박함이었음이 사실이었다. 그러자 소현의 마음속에 기쁨이 일었다.
하늘이 돕는구나. 마침 단도 제자를 찾고 있었는데 그 제자가 스스로 걸어오라니. 물론 인품부터 확인해야 했다. 소현은 소목함을 바라보며 말했다. 소 아가씨의 미모는 참으로 절묘하오. 그러나 소모는 여색에 흔들리는 사람이 아니오. 그 말에 소목함의 눈이 다시 흔들렸다. 말하고자 하는 바는 분명했다. 그는 양보할 생각이 없었다. 소목함은 자신이 이렇게까지 낮춘다면 그가 감동해서 마음을 돌릴 줄 알았다. 그러나 소현은 단 한치의 흔들림도 보이지 않았다. 공자님, 소녀가 다시 말을 꺼내려 했지만 소현은 옷소매를 휘저으며 말을 끊었다. 이 화려는 소모에게 필요한 물건이요. 돌아가시오. 공자님. 소목함은 애써 눈물을 참으며 발끝을 동동 굴렀다. 아버지를 살리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화련이 필요했지만 소현은 뜻을 완전히 굳힌 듯 했다. 주변 사람들은 안타까운 눈빛을 보냈다. 저 청년, 정말 고집이 철철 넘치는군. 화련 하나쯤은 양보할 수도 있지 않나? 그러게 말이야. 그렇게 화련이 필요해 보이지도 않는데 괜히 미인을 올리다니. 정말 모르는구나. 소 아가씨 같은 분이 일부러 양보를 청하는데 그걸 물리다니. 휴, 난 처음부터 저 자식이 마음에 안 들었어. 돈 좀 있다고 잘난 척은? 보아하니 인품도 꽝이군. 이때 만약 소목함이기는 제 부탁일 뿐 공자님을 탓하지 말라고 말하기라도 했다면 오히려 사람들의 분노는 더 크게 소현에게 향했을 것이다. 소현은 속으로 중얼거렸다. 역시 약간은 차린 척하는 차린 녹색이 그린티 다록 스타일이구나. 한번 어디까지 하는지 보자. 그러나 소목함은 주변의 시선을 아랑곳하지 않고 조용히 일어섰다. 그리고 소현에게 다시 한번 곱게 예를 올렸다. 죄송합니다. 공자님. 모함이 신뢰를 범해 괜히 공자님께 누를 끼쳤습니다. 제가 지금 설명하면 오히려 사람들이 더 화를 낼 것이기에 부득이하게 공자님을 불편하게 만들었습니다. 소녀는 슬프게 미소 지었다. 사과의 뜻으로 모함은 이 화련을 포기하겠습니다. 그 말을 남기고 조용히 뒤돌아 걸어나갔다. 토목함의 말에 모두가 놀라 멍해졌다. 설마 그녀가 이렇게까지 양보할 줄이야? 잠깐. 갑작스레 청아한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사람들이 소리가 난 쪽을 돌아보니 눈처럼 흰 옷을 입은 한 소년이 군중 속에서 천천히 걸어 나오고 있었다. 곧게 뻗은 체구, 당당한 기세, 온몸에서 풍기는 무나한 기운까지. 그야말로 한 폭의 그림 같았다. 대성주의 아들 왕영이다. 역시 왕영이 토목함을 마음에 두고 있었구나. 구해주러 왔네. 하하, 또 재밌는 일이 벌어지겠군. 왕영의 등장에 주변 수많은 수수들이 흥분하여 떠들썩해졌다. 왕영은 온화하고 예의 바른 미소를 지으며 토목함을 바라보고 부드럽게 말했다. 목함, 걱정하지 말. 내가 있는 한 누구도 너를 괴롭히지 못해. 토목함은 걸음을 멈추고 왕영과 거리를 유지한 채 고개를 살짝 저었다. 관심은 감사하지만 전 이미 경매를 포기하기로 했습니다. 더 이상 폐를 끼치고 싶지 않아요, 소성주님. 사람들 앞에서 드러난 토목함의 거절은 왕영의 얼굴에 대놓고 따귀를 때린 것이나 다름없었다. 왕영은 순간 얼어붙은 듯 멍해졌고 눈 속에 잠깐 분노가 번쩍 스쳤으나 아주 교묘하게 감추어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다. 그가 누구던가? 나군성의 소성주. 나군성 전체가 그의 아버지 손안에 있다. 그에게 함부로 대하는 사람은 없다.
그런데 이 여자는 그의 호의를 귀하게 여기기는커녕 정체도 모를 어떤 남자에게 불임을 당하는 편을 택한다. 그의 마음을 거절한다고? 천한년. 두고 보자. 언젠가 반드시 너를 내 발 아래 무릎 꿇게 만들어 그 대가를 맛보게 하겠다. 속은 뒤틀릴 만큼 불쾌했지만 왕영은 여전히 미소를 잃지 않았다. 목함, 두려워할 것 없다. 내가 있으니 편히 쉬도록 해. 말을 끝내자마자 토목함이 대답할 틈도 주지 않고 왕영은 바로 속건을 들어 예의를 차려 소현에게 인사를 했다. 실례지만 전하께서는 어떻게 배워야겠습니까? 소현은 금단 일중의 기운을 드러내고 있었고 왕영은 축기 오중에 불과했다. 그가 전하, 선배로 부르는 것은 체면상 충분했다. 이 말은 명백히 상대에게 체면을 갖춰준 것이며 누구라도 이 정도면 나군성에서 당당히 고개를 들고 다닐 수 있었다. 하지만 소현은 거들떠보지도 않고 입꼬리만 올렸다. 할 말 있으면 그냥 방귀 뀌듯 바로 해. 왕영의 얼굴에서 단숨에 미소가 지워졌다. 나군성 소성주가 누군가에게 이렇게 무시당한 적은 없었다. 고작 금단 일중 따위가 감히? 차가운 콧소리가 터져나왔고 왕영 곁에 호위 몇 명이 곧바로 소현을 노려보며 분노를 드러냈다. 그들은 나군성의 정예 중 정예, 평소 왕영에게 극진한 대우를 받는 절대 측근들이다. 살면서 이런 모욕을 받아본 적이 없으니 화가 치밀어 오르는 것이 당연했다. 이 자식, 내가 누구라고 왕 대공자께 무례를 범하느냐? 죽고 싶어서 환장했나? 왕 대공자가 어떤 분인지 아느냐? 성주님의 아들이며 그의 아버지 왕문성은 나군종의 이장로, 금단 육중의 강자다. 너 따위 금단 일중이 까불 자리가 아니다. 호위들은 시끄럽게 고함을 질러댔다. 소현은 얼굴을 살짝 찌푸리며 눈을 가늘게 뜨고 왕영을 싸늘하게 바라보았다. 왕영은 겉으로는 겁먹은 척하며 호위들에게 물러서라는 손짓을 했다. 그러고는 다시 정중하게 소현에게 속건을 올리고 말했다. 부하들이 성급했습니다. 전하께서 너그러이 용서해주길 바랍니다. 소자는 왕영이라 합니다. 부디 목함을 위해 화련을 양보해 주신다면 성주부에서 그 은혜를 반드시 기억하겠습니다. 말을 마친 뒤 그는 한층 더 공손하게 허리를 숙였다. 소현이 말을 꺼내기도 전에 진호가 먼저 나섰다. 내가 뭔데? 성주의 아들이면 다냐? 우리 스승님께서 화련을 바칠 자격이라도 된다고 생각해? 웃기지 마라. 경매는 돈 많은 사람이 사는 거다. 정 싫으면 가격을 올려라. 없으면 꺼지고. 성주부의 딘정이라는 게 중품 영석 100만 개 값어치라도 된다는 말이냐? 왕영의 얼굴이 단숨에 붉게 달아올랐다. 방금 전까지 억지로 유지하던 품위가 완전히 흔들렸다. 소현과 제자가 연달아 그를 짓밟아대자 끝내 억누르던 성미가 폭발했다. 계집애. 스승의 체면을 봐서 지금까지 넘어가 준 것이다. 하지만 계속 까불면 나도 가만히 있지 않겠다. 왕영은 진호를 똑바로 쳐다보며 도끼 서린 음성으로 한마디 한마디 내뱉었다. 오. 정말인가? 소현은 입꼬리를 차갑게 올리며 송곳처럼 날카로운 눈빛으로 왕영을 찔러보았다. 그 눈빛에 찔린 순간 왕영은 혼이 으스러지는 듯한 전율을 느끼며 본능적으로 두 걸음 물러섰다. 하지만 곧 정신을 다잡고 마음속의 두려움을 억누른 채 이를 악물고 말했다. 전하, 제발 자신의 신분을 고려해 주십시오. 설마 성주부와 적이 되시겠다는 겁니까? 소현은 비웃듯 코웃음을 쳤다. 내 성주부와 적이 되면 어쩔 건데? 저 쓰레기 같은 경호병 몇 명으로 날 막을 수 있을 것 같아.
왕영의 얼굴은 반사적으로 굳어지고 공포가 스쳤다. 소현의 말은 허세가 아니라 사실이었다. 그의 최고 호위조차 축기 8구중에 불과하고 금단 1중인 소현 앞에서는 한 수조차 버티지 못한다. 왕영이 겁먹은 모습이 보이자 소현의 얼굴엔 더욱 짙은 조롱이 떠올랐다. 미녀를 구하는 영웅 노름 하고 싶어? 좋아. 그럼 영석을 꺼내서 경매에 참여하라고. 돈도 없으면서 꼰대들처럼 허세나 부리기는? 내가 뭔데? 옆에서 연불귀는 이를 갈며 벌떡 일어날 뻔했다. 제기랄, 내가 얼마나 오래 말 안 하고 있었는데 내가 또 이러네? 왕영 역시 울화가 치밀어 가슴이 터질 듯했다. 내가 영석이 많았으면 애초에 협박 같은 거 했겠냐? 진작 이 촌놈을 영석으로 내리찍어 죽였지. 좋아, 좋아, 아주 잘났다. 내가 그렇게 돈이 많지? 나와 목함이 함께 경매에 들어가겠다. 한번 보자, 내가 진짜 우릴 누를 수 있는지. 왕영은 깊게 숨을 들이쉬며 분노를 억누르고 소현에게 이를 갈며 소리쳤다. 맘대로. 소현은 어깨를 으쓱이며 가볍게 손을 내저었다. 그리고 경매사에게 말했다. 120만. 한편 토목함의 얼굴에는 잠시 흔들림이 스쳤다. 일품용심하려는 아버지를 살릴 수 있는 귀물. 가능하다면 그녀는 목숨이라도 바칠 각오였다. 심지어 소현에게 평생 엮이거나 속은 검고 음험한 왕영에게 시집가는 일조차 감수했을 것이다. 하지만 그녀는 소현의 실력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영룡보갑 경매 때 사람들은 소현이 최소 230만 240만 중품 영석을 더 가진 것으로 추측했다. 그것도 소현이 일부러 약하게 보였을 때의 계산이다. 진지하게 나선다면? 지금 가진 영석이 얼마나 더 있을지 아무도 가늠할 수 없다. 반면 왕영이 성주의 아들이라 해도 그가 당장 꺼낼 수 있는 건 수십만에 불과하다. 지금 가지고 있는 110만까지 합쳐도 소현을 상대하기엔 터무니없이 부족하다. 토목함은 빠르게 결정을 내렸다. 이대로 시간을 낭비하고 괜히 이런 거대한 고수를 적으로 돌리느니 차라리 물러나 다른 방법을 찾는 것이 현명했다. 토목함은 예를 갖춰 말했다. 성주의 호의는 감사하지만 전 여기서 그만두겠습니다. 토목함, 너. 왕영의 얼굴은 연달아 변색되었다.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계속 망신을 당하는데 체면을 지키려니 속이 뒤집힌다. 그는 몇 번 깊게 숨을 들이쉰 뒤 억지로 감정을 눌러 말했다. 좋다. 더는 강요하지 않겠다. 감사합니다. 소성주님. 토목함은 미소를 지었지만 표정엔 미안함이 가득했다. 소현은 그녀의 뒷모습을 보면서 눈빛이 살짝 변했다. 토목함. 효심이 깊고 지혜롭고 허울뿐인 청가도 없는 사람. 유혹이나 상황에도 휘둘리지 않고 냉정함을 유지한다. 방금의 일은 소현에게 그녀에 대한 호감을 크게 올려주었다. 착한 마음, 총명함, 의지 올 패스. 제자로 들여도 되겠군. 그 생각이 떠오르자 소현의 눈빛에 감탄이 더해졌다. 자, 계속하자. 좋습니다. 이 귀한 손님께서 120만 중품 영석을 부르셨습니다. 120만 한 번. 120만 두 번. 120만 세 번. 낙찰. 경매사의 망치가 내려가며 일품용심하려는 소현의 손에 들어갔다. 왕영은 소현을 노려보며 속으로 씹어댔다. 시골 노무. 오늘 내가 내게 계기다니 절대 잊지 마라. 그는 거칠게 소매를 흔들고 뒤도 안 돌아보고 떠났다. 소현은 신경도 쓰지 않고 화련을 받아
바로 진호에게 던졌다. 진호, 이 화련은 내 것이다. 이번엔 진호도 주저하지 않았다. 감사 인사를 하고 화련을 받아들더니 입술을 깨물며 잠시 망설였다. 그리고 결국 조심스럽게 말했다. 스승님, 이 화련을 토목함에게 줘도 될까요? 땡. 기주가 제자에게 일품 용심 화련을 하사했습니다. 보상 곱하기 쌓인 5품 용심 화련 획득. 소현은 눈썹을 치켜 세우고 호탕하게 웃었다. 내 것이니 내가 알아서 해라. 진호는 가슴이 가벼워지는 걸 느꼈다. 그녀는 평생 부모를 지켜주지 못한 것을 후회하며 살아왔다. 그래서 토목함의 처지를 보자 마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었다. 사실 몰래 스승에게 부탁해볼 생각이었는데 스승이 먼저 화련을 그녀에게 준 것이다. 이해할 수 없어 더욱 감동했다. 그녀는 몰랐다. 소현은 시스템 보상을 놓치지 않기 위해 일부러 이렇게 한 것뿐이라는 걸. 그리고 진호의 착한 마음도 이미 꿰뚫어 보고 있었기에 진호의 손을 빌려 토목함에게 주도록 한 것이다. 감사합니다. 스승님. 진호는 머리를 숙여 감사했고 존경심은 더욱 깊어졌다. 토목함이 떠나려 하자 진호가 급히 외쳤다. 토소저, 잠깐만요. 토목함이 멈춰 서서 돌아보았다. 의아한 눈빛. 이 화련, 받아서 아버지를 구하세요. 진호는 토목함의 손에 화련을 꼭 쥐어주었다. 차. 순간 전장이 술렁였다. 모두가 이 광경을 보자 놀람과 의문이 얼굴에 드러났다. 이 꼬마 계집애, 왜 이러지? 저건 하늘을 거슬러 운명을 바꾸는 일품 용심화련인데 저렇게 내놓다니? 세상에. 이 스승과 제자, 왜 이렇게 남주기 좋아하는 거지? 정말 잘 맞는 한 쌍이야. 너 아까 그 둘이 나눈 말 못 들었냐? 분명히 저 꼬마 남자가 계략을 써서 계집애에게 내놓게 한 거다. 이상하네. 분명히 자기가 직접 토목함에게 주면 미인의 호의를 얻을 수 있을 텐데 왜 굳이 돌아서 일을 복잡하게 만드는 거지?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는 건가? 이건 토목함도 멍해졌다.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도 있었지만 마음속에서는 은근한 감사가 치밀어 올랐다. 화련을 받고 싶으면서도 만약 괜히 받았다가 저 꼬마 계집애와 그 스승 사이에 오해가 생기면 어쩌나 걱정되었다. 그래서 선뜻 받지 못하고 진호에게 공손히 사양했다. 선물해 주려는 마음은 고맙습니다만 내 스승님께서는 화련을 양보하지 않으려 하시는 듯합니다. 제가 함부로 받았다가는 혹여 너와 스승님 사이에 틈이 생길까 두렵습니다. 진호는 깜짝 놀라 급히 고개를 저으며 능청스럽게 말했다. 걱정 마세요. 우리 스승님은 세상에서 가장 좋은 스승님이랍니다. 화련 하나로 저한테 화내실 분이 아니에요. 게다가 이 화련도 원래 스승님이 언니에게 전해주라고 저한테 맡긴 거니까요. 스승님이 왜 직접 안 주셨는지는 저도 모르겠지만 언니는 그냥 받으면 돼요. 말을 마친 진호는 뒤돌아 소리를 죽이며 눈을 깜빡였다. 눈빛은 장난스럽고 약삭 빠르다. 이 꼬마, 보기엔 천진해도 사실 아주 영리하다. 내가 마음을 쓴 걸 알아보듯 나도 스승의 뜻을 알아본 것이겠지? 소현은 어쩔 수 없다는 듯 진호를 바라보다가 결국 웃음을 터뜨렸다. 이때 토목함도 소현을 올려다보았다. 두 눈은 또렷하게 그를 응시하며 기대와 불안이 뒤섞인 감정이 깃들어 있었다. 소현은 그 눈빛을 보고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다. 토목함은 즉시 감사의 미소를 짓고 소리도 없이 달려오더니 그의 앞에 무릎을 꿇었다. 공자님, 은혜의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그녀는 정중히 3번 절을 올린 뒤
품속에서 저장랑 하나를 꺼내 두 손으로 바쳤다. 공자님께서 화련을 베풀어 주셨으니 제가 앞서 말한 약조는 거짓이 아닙니다. 여기 중품 영석 110만 개입니다. 제발 받아주십시오. 아버지를 구해낸 뒤 다시 공자님 곁에 돌아와 노비로 모시겠습니다. 소현은 속으로 감탄했다. 토목함은 단지 약속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꽤나 깊은 속뜻도 가진 아이였다. 저장랑을 받은 그는 차분히 물었다. 너 나에게 입문해 스승으로 모실 뜻이 있느냐? 헐. 저 자식 머리가 잘못된 거 아니야? 저렇게 예쁜 미인이 스스로 노비가 되겠다는데 안 받는다고? 그런데 갑자기 왜 제자로 들여? 저건 진짜 남자가 맞나? 노비가 훨씬 좋지 않나? 주변은 곧 조롱과 비웃음으로 들끓었다. 모두가 소현을 바보 취급하며 눈을 크게 떴다. 토목함도 놀라 어쩔 줄 몰랐다. 그는 왜 자신을 노비로 두지 않는 걸까? 혹시 이전에 자신을 거절했던 일이 마음에 걸려 제자로 받아 명분을 만들려는 걸까? 그렇다면 자신의 문제도 해결해주고 화련을 건네는 것도 자연스러워진다. 생각할수록 소현은 점점 더 좋게 느껴졌다. 소현은 조롱을 아랑곳하지 않고 오직 토목함만 바라보며 다시 물었다. 나를 스승으로 모실 뜻이 있느냐? 진호도 기쁜 듯 옆에서 재촉했다. 뭐해? 어서 대답해. 스승님께 나아가고 싶습니다. 토목함은 정신을 차리고 다시 3번절 올린 뒤 또렷하게 대답했다. 그녀의 수락에 소현은 고개를 끄덕였다. 이 순간부터 너는 내 직전 제자 둘째다. 이쪽은 내 사부님이자 첫째 사매, 임진호다. 그리고 진호에게서 일품 융심화련을 받아 저장랑에 넣은 뒤 토목함에게 건넸다. 이건 사부로서 주는 사사례다. 받아라. 스승님의 이름이 소현이었구나. 토목함은 놀라움과 감사가 뒤섞인 마음으로 저장랑을 받아 들고 말했다. 감사합니다. 스승님. 진호는 신나서 두 손을 들고 외쳤다. 하하. 드디어 나도 사매가 생겼다. 일어나라. 스승님. 토목함은 일어나 진호에게 예를 올렸다. 사매 토목함, 사부님과 사매님께 인사드립니다. 진호는 얼른 토목함을 부축하며 즐겁게 말했다. 그렇게까지 예를 갖출 필요 없어. 오늘 내가 처음 입문했으니 나도 마땅히 예물을 줘야지. 이 오행단척, 사매가 받아라. 내 사제의 첫 선물이다. 진호의 정색하며 굴지 않은 모습을 보자 소현은 웃으며 고개를 저을 뿐 굳이 막지 않았다. 제자들은 사이좋게 지내야 한다. 나야 밖에서 죽을 힘을 다해 뛰어다니고 안에서는 후원이라도 어지러우면 짜증날 테니까. 토목함은 정교한 단척을 받고 가슴속에 따뜻한 감정이 몰려왔다. 어릴 적 어머니를 잃고 아버지 말고는 이런 따뜻함을 받은 적이 없었다. 스승도 사매도 모두 자신에게 잘해주니 감격스러울 뿐이었다. 하지만 이 단척은 눈에 보기만 해도 귀한 물건임이 드러났다. 그래서 바로 사양했다. 오행단척은 범상치 않은 보물입니다. 사매가 감히 받을 수 없습니다. 사매께서 가지고 계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진호는 입을 삐죽이며 토라졌다. 왜 스승님께 받는 건 잘만 받으면서 내가 주는 건 안 받아? 설마 스승님 건 좋고 내 건 별로라고 생각하는 건 아니겠지? 이 오행단척은 지극 중품이야. 내 물건 중 제일 좋은 거라고. 이보다 좋은 건 나도 못 내놔. 순간 모두가 놀라 외쳤다. 지극 중품.
이 계집애, 지급 중품법보를 그냥 인사 선물로 준다고? 이건 무슨 호화로운 운영이냐? 사람들의 진호를 바라보는 눈빛이 완전히 달라졌다. 토목함도 깜짝 놀랐다. 이제 막 만난 사내가 이렇게 후하다니. 소현과 진호 모두 자신에게 너무 잘해주니 가슴이 뭉클했다. 소현이 부드럽게 말했다. 진호는 검법에 능하고 이 단척은 잘 쓰지 않는다. 사매는 그냥 받아라. 그녀의 마음을 저버리지 말아라. 소현이 이렇게 말하자 토목함도 더는 사양할 수 없어 고개 숙여 인사했다. 감사합니다. 사매. 별말을. 이제 우리는 한 식구야. 진호는 활짝 웃었다. 그러나 그 말이 토목함의 마음을 찌른 듯 울렸다. 한 식구. 토목함은 저도 모르게 고개를 들어 소현의 단정하고 고요한 얼굴을 바라보았다. 한 식구라니. 무엇인가 떠오르는 듯 갑자기 얼굴이 붉어지고 목까지 뜨겁게 달아올랐다. 땡. 축하합니다. 기주께서 제자를 성공적으로 영입하셨습니다. 제자 토목함 정보가 수치화되었습니다. 기주께서는 정보창을 열어보시겠습니까? 땡. 기주께서 제자에게 중품 영석 110만 개를 하사하였습니다. 보상 15배. 극품 영석 3,000개 획득. 시스템이 울리자 소현은 바로 응답했다. 열어라. 이름 토목함. 신분 직전 제자 둘째. 오성 고성 60. 근골 조십. 천부 단도지심 인계 승급 가능 3개 단약을 성공적으로 재련할 것. 단도지심은 진호의 선천검체처럼 특별한 체질이다. 이 체질은 단약을 재련할 때 마음의 경지를 약에 깃들게 해 품질을 한층 높여준다. 하지만 토목함의 오성과 근골은 평범한 편이어서 성장 속도는 빠르지 않을 것이다. 역시 관정하여 전공 해야겠군. 소현은 속으로 중얼거렸다. 그리고 미소 지으며 말했다. 목하마, 듣자 하니 내 아버지께서 수련중 역화인마, 주화인마, 나더구나. 마침 나에게 일품 융심하련이 있으니 나와 함께 가서 살펴보지 않겠느냐? 알겠습니다. 스승님. 토목함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지금 바로 출발하자. 토목함과 진호는 소현의 양옆에 나란히 붙어 걸었다. 한 명은 왼쪽, 한 명은 오른쪽. 이 모습은 주위 사람들의 놀란 시선을 한몸에 받으며 셋은 느긋하게 경매장을 빠져나왔다. 소현은 상쾌한 공기를 한번 깊게 들이마시고 북적이는 거리를 바라보며 미묘한 빛을 띤 눈썹을 살짝 올렸다. 기분은 매우 상쾌했다. 이번 경매는 그저 구경이나 하고 진호에게 선물할 만한 물건 몇 개 사서 비위를 맞출 생각 정도였다. 하지만 예상과 달리 한 바퀴 둘러보고 나니 가진 영석은 줄기는커녕 오히려 늘었고 잡다한 병기와 법보까지 한 무더기 얻었으며 그럭저럭 쓸만한 공법 하나까지 손에 넣었다. 게다가 가장 뜻밖인 건 절세 미모의 단도 재능까지 갖춘 제자 하나를 공짜로 얻게 된 것. 이걸 뭐라고 하나? 이걸 바로 맨손으로 늑대 잡기라고 하지. 그렇게 생각하니 소현의 기분은 더욱 좋아졌고 입가에 자연스레 미소가 번졌다. 느긋한 걸음으로 두 소녀를 따라 토가로 향했다. 두 제자는 비록 이제 막 알게 되었지만 둘 다 나이 어린 소녀들이었다. 진호는 자신이 큰 사형이 된 것이 무척 마음에 들었고 스승을 위해 몸을 팔아 아버지를 살린다는 토목함도 꽤 마음에 들어했다. 토목함 역시 나이는 더 많지만 진호에게 진심으로 감사하고 존중하는 마음이었다. 진호가 불쌍히 여기지 않았다면 지금도 아버지를 살릴 방법을 찾느라 헤매고 있었을 것이다.
덕분에 둘은 금방 친해졌다. 수매, 아까 너랑 같이 다니던 시녀는 어디 갔어? 왜 안 보여? 진호가 주위를 둘러보며 물었다. 토목함도 이상하게 여겼지만 고개만 저으며 모른다고 답했다. 진호는 더 묻지 않고 친근하게 토목함의 어깨를 감쌌다. 두 소녀는 절세 미모였기에 둘이 나란히 거리를 걷자 지나가는 사람들의 시선이 줄줄이 따라붙었다. 소현은 뒤에서 잔잔한 미소를 띠고 걸었다. 셋 다 수인이라 겉보기에는 천천히 걷는 듯 했지만 실제 속도는 꽤 빨랐다. 얼마 지나지 않아 몇 개의 거리를 건넜고 앞쪽에 조용하고 웅장한 장원이 모습을 드러냈다. 시력이 뛰어난 소현은 장원을 보자마자 눈빛이 반짝이며 속으로 감탄했다. 역시 단도는 돈이 되는구만. 그 장원은 기세가 남달랐고 안개 같은 흐릿한 장막이 둘러져 전체 건물을 감싸고 있었다. 이 장원은 토가의 조상대대로 내려오는 가산이에요. 나군성이 세워질 때 함께 지어졌으니 아마 1000년은 넘었을 거예요. 족보에 따르면 첫 조상님은 단도와 수련 모두의 천재였다고 해요. 그분 덕분에 토가는 한때 나군성 일대를 호령하는 큰 세력이었고 지금의 영검종과 맞먹을 정도로 강했다고 합니다. 토목함이 조심스레 설명했다. 얼굴엔 자부심이 가득했다. 하지만 곧 표정이 어두워지고 목소리에 쓸쓸함이 스쳤다. 하지만 조상님이 승천하신 뒤로는 더 이상 그런 천재가 나타나지 않았어요. 토가는 점점 쇠퇴했고 다시는 부흥하지 못했죠. 지금 남은 건 것만 번듯한 이 장원뿐. 속은 이미 많이 낡아 있어요. 옛 영광을 기억하라는 듯이요. 한 가문이나 종문의 흥망은 결국 은혜부 힘,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건 인재. 토목함은 그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진호가 단호히 위로했다. 수매, 너무 비관하지 말. 지금은 스승님께 단도랑 수련을 배우잖아. 나중엔 조상보다 더 강해져서 진짜 단선이 될지도 몰라. 진호의 말에는 소현을 향한 깊은 존경이 그대로 묻어났다. 소현은 피식 웃었다. 하하, 꼬마야, 아는 척 잘하네. 당연하죠. 스승님이 제일 대단해요. 두 스승과 제자의 대화를 듣고 있던 토목함은 말문이 막힌 듯 잠시 멈췄다가 부드럽게 웃으려던 순간 멀리서 광기 어린 비웃음이 들려왔다. 하하하하. 웃겨 죽겠군. 저런 패물이 단선을 가르친다고? 허세도 정도껏 떨어야지. 조롱과 냉소가 뒤섞인 웃음소리였다. 누구야? 감히 우리 스승님께 무례를. 진호가 벌컥 화를 내며 외쳤다. 순간 그녀의 기세가 폭발하듯 솟구쳤다. 소현은 진호를 막고 소리가 들려온 곳을 향해 태연하게 말했다. 검은 개새끼, 왔으면 숨지나 말고 나와라. 내가 개새끼야. 내 집안 대대로 다 개새끼야. 말이 끝나자마자 골목에서 한 청년이 뛰쳐나왔다. 성주의 아들 왕영이었다. 오늘은 비단옷을 차려입고 옥패까지 달아 마치 대단한 귀족이라도 된 듯 폼을 잡고 있었다. 그 옆에는 차가운 기세를 풍기는 청의 남자가 서 있었고 뒤에는 호위 몇 명이 기세등등하게 따라왔다. 소가, 저자가 감히 소가를 개라고 부르다니. 호위들이 분노에 찬 눈으로 소현을 노려보았다. 왕영은 태어나서 항상 추앙만 받고 살아왔기에 모욕을 당한 적이 거의 없었다. 그런데 오늘 하루 동안 소현에게 2번이나 망신을 당했으니 어찌 이를 갈지 않겠는가. 특히 두 절세 미녀가 모두 소현을 따르는 모습까지 보니 질투심이 폭발했다. 왕영은 눈에 살기를 띠며 소현을 위협했다. 자식, 얌전히 가지고 있는 값나가는 물건 다 내놔.
그리고 이 두 아가씨도 두고 가. 그러면 내가 스스로 목숨을 끊게 해주는 정도는 고려해주마. 그렇지 않으면 살려두어도 죽은 것만 못할 거다. 말이 끝나자마자 청의 남자가 앞으로 나섰고 몸에서 엄청난 압력이 폭풍처럼 뿜어져 나왔다. 두 소녀는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금단 사중. 수련이 낮은 그녀들은 그 압력만으로도 버거웠다. 그나마 상대가 압력을 소현에게만 향하게 했기에 버틸 수 있었을 정도였다. 왕영은 이를 보며 더욱 우쭐해졌다. 하하, 봤지. 황숙은 우리 아버지의 호의야. 금단 사중. 너 같은 금단 일중은 손가락 하나로도 죽여. 그러니까 얼른 말 잘 들어. 호위들도 입에 침이 튀도록 떠들어댔다. 이 자식, 어서 두 미녀를 내놓아라. 영석도 다 내놔. 죽고 싶지 않으면 말 들어. 진호는 분노로 몸을 바들바들 떨었다. 난 그래도 내가 나쁜 사람은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그런데 내 본성이 이런 거였어? 정말 사람은 것만 보고 모른다니까. 경매장에서 봤던 그의 착한 척이 모두 위선이었다는 걸 깨닫고 그녀는 스스로가 어리석었다는 사실에 더 분노했다. 왕영은 음흉하게 미소를 지었다. 헤헤, 아가씨, 아직 날 모르는구나. 난 아직 충분히 나쁜 놈이 아니야. 조금만 기다려. 침대 위에 올려놓으면 그때 진짜 나쁜 게 어떤 건지 알게 해주지. 너, 이 변태. 진호는 얼굴까지 붉게 달아오르며 분노했다. 토목함도 역겨워 몸서리를 쳤다. 그녀는 이제야 왕영의 존화함이 모두 거짓이었다는 걸 깨달았다.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 셋은 명백히 열세였다. 스승은 금단 1중, 상대는 금단 4중. 비교가 되지 않았다. 토목함은 두렵고 답답한 마음에 스승과 사형을 바라보았다. 스승님은 겁먹은 듯 무표정, 진호는 분노로 떨고 있었다. 왕영이 내게 관심이 있었으니 내가 나서면 스승님과 사형은 살 수 있을지도 몰라. 그렇게 생각하며 발걸음을 내디디려던 순간 소현이 앞으로 나섰다. 그의 얼굴은 여느 때처럼 평온했지만 눈빛만큼은 차갑게 빛났다. 개자식, 충고 하나 해주마. 오늘은 내 기분이 좋으니 사람을 죽이고 싶지 않다. 지금 당장 내 스스로 수력을 패하고 내 시야에서 꺼져라. 그럼 한 번은 살려주지. 기억해라. 한 번뿐이다. 순간 왕영 무리 전체가 멍해졌다가 폭소가 터졌다. 하하하하. 이 미친놈 뭐라는 거야? 소가 말이 필요 있습니까? 죽여버리죠. 청의 남자는 눈빛에 살기를 담아 말했다. 자식, 죽기 싫으면 저장 반지를 내놔라. 소현은 그를 차갑게 쳐다보고 싸늘한 미소를 지었다. 너도 기회를 주지. 스스로 패공하고 꺼져. 하하. 건방지군. 청의 남자는 냉정하게 말했다. 좋다. 금단 4중과 금단 1중의 차이를 똑똑히 알려주마. 너 같은 놈은 3번 공격을 허락해줘도 어차피 죽는다. 그 말에 진호가 갑자기 피식 웃었다. 푸훗. 청의 남자가 인상을 찌푸렸다. 뭐가 웃기냐? 진호가 안쓰러운 눈빛으로 고개를 저었다. 스승님 앞에서 그런 말을 하다니. 참 불쌍하다. 3번은커녕 한 번도 못 버틸 텐데. 토목함은 두 사람을 보며 머리가 어지러워졌다. 금단 4중을 앞에 두고 어떻게 저렇게 태연하게 웃을 수가 있지? 저쪽은 손만 뻗어도 셋 모두 죽일 수 있는데. 안 돼. 더 자극하면 안 돼. 괜히 상대를 화나게 하면.
그렇게 생각한 토목함은 소현의 곁으로 다가가 조심히 속삭였다. 스승님, 진정하세요. 이 일은 목함이 해결하겠습니다. 응. 소현이 고개를 돌려 토목함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빛이 한없이 단단한 것을 보고 마음속으로 그녀의 용기를 은밀히 칭찬했다. 정말 제자답다. 다른 여자아이들처럼 나약하지 않구나. 우웅영, 내가 늘 나를 아내로 삼고 싶어 한다는 것 알아. 오늘 내가 받아들이겠다. 대신 스승님과 사사님을 놔줘. 토목함은 새하얀 이를 꽉 물고 단호한 얼굴로 말을 내뱉었다. 하하하. 우웅영은 크게 웃으며 눈을 가늘게 뜨고 토목함을 탐욕스럽게 훑어보았다. 오. 그렇다면 무릎 꿇어. 개처럼 귀여우면 내가 기분이 좋아져서 들어줄지도 모르지. 뭐라. 토목함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다. 아름다운 눈동자에 분노와 살기가 들끓었다. 하얀 손을 꽉 쥐자 손바닥에 손톱이 파고들고 피가 한 방울씩 떨어졌다. 우웅영. 감히 우리 사매를 이렇게 모욕해? 신호가 폐부가 터질 듯 분노하며 고함쳤다. 쳇. 계집년이 어디서 설치는 거야? 내가 예전에 왜 너를 그렇게 쫓아다닌 줄 알아? 내 몸이 탐나서지. 진심이라고 착각했어? 천하태평하긴. 토목함의 표정이 흔들리는 것을 본 우웅영은 그녀가 겁먹은 줄 알고 더 우쭐해졌다. 입가에는 음흉한 웃음이 떠올랐다. 저 꼬맹이만 죽이면 너랑 저 계집은 내 장난감이다. 협상할 자격이 있는 줄 알아? 우웅영, 넌 정말 역겹다. 신호가 이를 갈며 욕설을 퍼부었다. 토목함은 얼굴이 새하얗게 질리며 온몸이 떨렸다. 그만. 푸른 도포의 남자가 갑자기 쏘아붙였다. 그의 얼굴에는 노골적인 경멸이 떠올랐다. 그는 세 손가락을 들어 소현을 가리켰다. 애송이, 내 시간 낭비시키지 마라. 세수, 안에 끝낸다. 말이 끝나자 그의 몸에서 강대한 위압이 터져나왔다. 끔찍한 기운이 공간 전체를 뒤덮었다. 신호, 토목함, 심지어 우웅영과 호위들까지 숨이 막혀 몸조차 제대로 움직이지 못했다. 오직 소현만이 평온한 얼굴로 아무런 영향도 받지 않았다. 눈빛 하나 흐트러짐이 없었다. 너도 참 잘 살지 왜 굳이 죽으려고 하는지 모르겠군. 그 순간 바다처럼 거대한 기세가 소현에게서 폭발하듯 퍼져나와 푸른 도포 남자의 위압을 단숨에 산산조각 냈다. 저건 금단, 육중. 말도 안 돼. 내가 이런 강한 수위였단 말이냐? 푸른 도포 남자는 경악으로 눈을 크게 뜨며 소현을 바라보았다. 그는 도저히 믿을 수 없었다. 25, 26밖에 되어 보이지 않는 청년이 이런 괴물 같은 금단 육중이라니. 대진황조 천년 역사에도 없고 상국인 용염조차도 손에 꼽힐 정도의 천재. 이 소녀는 대체 누구인가? 무슨 초절정 문파의 제자란 말인가? 남자는 공포에 떨었고 식은땀이 줄줄 흘렀다. 소현이 천천히 손을 들었다. 오연듯 5손가락을 모아 검의 형상을 만들고 멀리 있는 남자를 향해 가리켰다. 푸른 도포 남자는 심장이 얼어붙는 것 같은 감각에 전신이 경직되었다. 잠깐. 내가 눈이 없었다. 제발.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한 줄기 실같이 가는 빛이 그의 시야를 스쳐 지나갔다. 푹. 핏물이 터지며 머리가 공중으로 날아올랐다. 빠르다.
그것이 그의 마지막 생각이었다. 한 번의 검지. 단 한 수로 끝났다. 소현이 손가락을 다시 휘두르자 남자의 몸은 순식간에 폭산하여 재처럼 흩어졌다. 스승님, 정말 대단해요. 친호는 소현의 등을 보며 눈을 반짝였다. 이게... 토목함은 아름다운 눈을 크게 뜨고 충격에 몸을 떨었다. 흠모와 경외가 동시에 치밀어 올랐다. 이제야 알았다. 왜 스승님과 사사님이 태연하게 담소를 나누고 있었는지. 이제야 깨달았다. 조금 전 자신이 머리 숙여 인사한 이 스승이 얼마나 무시무시한 존재인지. 금단 사중의 남자가 한 번에 죽어버렸으니 두렵기까지 했다. 저런. 황대인이 죽었다. 저놈, 금단 육중을 숨기고 있었어. 도망쳐. 어서. 호위들은 혼비백산하며 사방으로 도망쳤다. 소현은 가볍게 웃으며 손을 휘둘렀다. 눈부시게 찬란한 별표 교지유검광, 별표 이 터져나와 만 개의 검기처럼 흘러갔다. 쉬. 검기가 지나간 자리마다 허공이 갈라지며 모든 것이 가루가 되었다. 호위들은 비명조차 길게 내지르지 못하고 산산조각 났다. 그야말로 참혹한 일격이었다. 사태가 뒤집힌 뒤에서야 오응영이 현실을 깨달았다. 공포로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잘못했어. 제발 살려줘. 그는 무릎을 꿇고 떨며 구걸했다. 이미 늦었다. 소현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천지를 굽히는 위압을 품고 있었다. 우웅영은 미친 듯이 발버둥 쳤다. 안 돼. 나는 성주의 아들이다. 나를 죽이면 우리 아버지가. 하지만 소현은 무심했고 우웅영은 마지막 희망이라도 붙잡듯 토목함을 향해 손을 내밀었다. 목함. 우리 사이 몇 년인데 스승님께 살려달라고. 그러나 말은 끝나지 못했다. 툭. 그의 눈동자가 크게 수축했다. 뒤에서 다가온 친호가 청풍검으로 그의 급소를 정확히 찌른 것이었다. 아까는 스승님을 죽이겠다느니 우리 둘을 장난감으로 삼겠다느니 설치더니 이제 와서 살려달라고? 세상이 그렇게 호락호락한 줄 알아? 피가 우웅영의 옷을 붉게 적셨다. 그의 얼굴엔 공포, 원한, 억울함이 뒤섞였으나 소리는 나오지 않았다. 쿵. 우웅영은 그대로 쓰러졌다. 핏자국이 꽃처럼 번졌다. 소현은 친호의 뒷모습을 보며 미묘하게 웃었다. 친호가 돌아서서 환하게 웃었다. 스승님이 늘 말하셨잖아요. 사람을 죽일 때는 뒷정리를 깔끔히 하라고요. 괜히 귀문, 놈들처럼 뒤탈나면 안 되니까요. 잘했다. 소현은 엄지를 치켜세웠다. 역시 내 제자다. 히히, 스승님이 잘 가르치신 거죠. 토목함은 두 사제의 태평한 대화를 보며 방금 전에 무시무시한 사륙을 잊은 듯 태어난 둘을 바라보다 쓴웃음을 억지로 지어 올릴 수밖에 없었다.